제 옷을 보시면 이 옷이 일단 제보다도 이 안에 들어오시면 예를 들어 문이 닫혀 있고 저 밖에서 다니는 차들이 없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옷을 입고 있다면 여기가 그냥 과거로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크고 자라면서 보고 겪은 게 또 많고 나름 제 어떤 정체성이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신 어른분들께 제가 외람되게 오늘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페이지 보시면 저희 집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저희 집은 가문이 탄생된 건 조선의 개국하고 똑같습니다. 조선이 개국되고 이제 조선에 합류하지 않고 고려 유신으로 남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안동으로 내려오셨어요. 원래는 개성하고 파주 근처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내려온 이유가 처가가 안동이고 또 외가도 안동입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고려 시대에는 호족 세력과 또 모계 사회와 남성 사회에 혼합된 사회였어요. 그리고 조선이 주자학이라는 어떤 그런 단일 이념이 지배하던 국가였지만 고려 시대는 불교라는 이념이 더 강하게 작용을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처가 얘기를 하면 저희 처가가 이제 안동권 씨인데 세종 때 황희 맹사성 그리고 우의정했던 권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부친은 권희정이라는 분인데 그분의 첫 번째 따님이 저희 이제 22대 조모 되시는데 그 두 번째 따님은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은 묵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미스터 션샤인에 나와가지고 어떤 만유정이라는 거기에 보백당 김계자 행자하는 분인데 그분의 조부가 우리 입향주하고 동서입니다. 두 번째 따님이 결혼을 했고 세 번째 따님은 오늘 먼발치에서 봤던 태계의 고조부입니다. 이윤후라는 분인데 고려 말에 그 공민왕이 안동으로 몽진을 옵니다. 황건적 난 때문에 왔을 때 문경세제에서 그 황건적을 물리친 공으로 송환군이라는 작호를 받습니다. 받고 그 둘째 아들이 태계의 고조부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래서 과거로 올라가면 다 이종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도 더 많은 어떤 이 문중간의 이 어떤 혼인이 있어서 저희들은 종손들끼리 모이면 다 가족입니다. 다 친척이에요. 올라가서 막 겹겹이 쌓여서 오늘 갔던 임청각은 저희 맨 맏고모가 석주 선생의 맏손부로 시집을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딸만 한 분 놓고 아들을 못 낳았고 셋째한테서 창수형은 양자를 왔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또 하나 드릴게요. 그 집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안동은 불천이라는 게 있어요. 안동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겠지만 불천이의 호를 앞에 붙이는 게 관례입니다. 이 집은 이제 이면제 종택이라고 부르거나 금역당으로 부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불러야 됩니다. 다른 집을 가서도. 그리고 제가 로마자 2에 쓴 종가문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나라에 천년된 종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종가문화는 16세기에 시작돼요. 그게 뭐하고 관계 있냐면 이제 상속제도하고 또 그전에는 양자를 안 했어요. 첫째가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를 잇는다는 개념이 없고 그러니까 둘째가 대를 잇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딸한테도 상속이 갔기 때문에 굳이 아들 양자를 세워서 상속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냐, 우리 잘 알고 있는 전필재 고령에 있죠. 그분도 엄마 그 외가예요. 그 아버지가 처가 재산을 많이 받아갖고 고려해갖고 눌러붙어 살아버린 거예요. 그 조선전기에는 고려 시대의 양식들이 그대로 전파돼 왔거든요. 그 제가 다음 장에 이제 적어놨는 내용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극을 보면 왕이 전권을 행사하고 신하의 생사여탈권까지 관여를 했던 절대 군주 국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선비라고 부르는 그 사림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조선 말기로 가면 갈수록 더 큰 힘을 행사해요. 사실은 안동 김씨가 3대째를 하면서 그건 이씨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태종이 그 수많은 피를 보면서 신권 국가를 만들려는 정도전을 살해하면서까지 왕권을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적은 게 이겁니다. 그 왕자의 난 공신이 엄청 생깁니다. 혼자 못했으니까 엄청난 그때 170명에 달하는 공신이 생깁니다. 두 번 태종이 등극하면서 그 공신들이 토지를 받고 노비를 받고 재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세력들이 다시 엄청 커집니다. 사병만 빼앗았을 뿐. 또 한 번 그랬죠. 계유정난 때 세조가 한 명의 신숙주 등의 힘을 빌어 왕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때는 공신을 3차에 걸쳐서 무려 700몇 명의 공신이 있었대요. 그러면 그 도들이 계속 또 발전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도 집단적으로 힘을 형성하고 세조가 한 명이한테 한마디 말도 못했대요. 우리가 보는 세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화라고 그러잖아요. 사화라고 지은 건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선비들이 화를 당했다잖아요. 이건 왕이 지은 게 아니에요. 역사는 신하들이 썼어요. 그죠? 자기들이 쓴 거예요. 자기들이 당한 거예요. 사화라는 단어는. 선비들 주체 기념으로 1인칭 개념입니다. 사화라는 말을 쓴 게. 이 네 번의 사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기묘사화를 이제 조광조, 조정암이 피를 흘리고 죽지 않습니까? 근데 조정암의 그 피위에 비로소 주작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을사사화를 통해서 희대의 그 대한민국의 즉천무후 문정왕후 있잖아요. 그 이후로는 외척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여권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비로소 종가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하고 맞닥뜨려지는 게 족보를 만들기 시작한 게 16세기 대부분의 가문들이 16세기, 17세기에 족보를 쓰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족보라는 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400년대 문화유씨가 처음 썼다고 그리고 안동곤시 족보를 권근, 양촌 권근이 썼다 하는데 성화보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왜냐하면 족보 양자제도 그리고 남녀 균등 상속이 아니고 남자 중심 상속제도 이 세 가지가 통합이 되면서 비로소 16세기에 종가문화가 생긴. 그래서 오늘 만약에 안동을 이렇게 다 돌아보실 수 있다면 대부분의 종택들이나 거기에 계신 불천이 분들이 그 즈음한 분들이에요. 그 즈음한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절대 500년 이상 된 종택이 없습니다. 예. 있을 수가 없어요. 16세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전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집도 안동으로 내려왔다가 3대를 살다가 영주 갔다가 봉화 갔다가 다시 안동으로 옵니다. 그게 간 게 처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처가 동네로 가서 살았어요. 다시 그 아들이 처가 재산을 많이 받으면 다시 또 처가로 갔어요.
그러다가 16세기 1558년에 비로소 종택을 건립하고 우리가 이건내 오기 전에 안동댐에 수몰된 것 도목이라는 곳에 자리 잡아서 그 자리에서 420년. 그 이후에는 처가재산을 받아도 안 갑니다. 왜? 종택은 평생 가문 대대로 살 집이라는 집을 이미 지어버렸잖아요. 이게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종가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양자제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나 하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을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근데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옛날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종래나 형제 중에 적합한 사람을 데려와서 양자를 세웁니다. 양자를 세워서 사회적인 아들입니다. 그죠? 피는 물려받지 않았잖아요. 사회적인 아들. 저희 집은 22대를 내려오면서 3번 양자를 했어요. 3번 양자를 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제가 아까 남자 여자의 그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상속. 그 뒷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실제는 16세기, 17세기 족보를 보면 지금 족보는 한 번씩 보셨죠? 누나가 있어도 동생 남자가 무조건 앞에 나옵니다. 여자는 뒤로 쫙 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위에 저희 집에 1639년도 말가는 족보를 보시면 금웅균이라는 사위 그리고 뒤에 권모하는 사위가 여자가 2명이 나오고 누님이 2분 있고 그러고 천자 석사는 저희 16대조가 나옵니다. 이분은 셋째면서 장남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족보 보세요. 남자만 누나는 뒤로 훅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탄생하면서 남성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어때요? 다시 그 뒤로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환경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죠? 다른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집에 오셨으니까 오늘 이제 집을 가보신 게 임천각을 가셨다 했잖아요. 그 집은 1519년도에 그 집은 이제 을사사화를 겪으면서 이제 내려옵니다. 안동으로 내려왔다가 한 팀은 다시 거기 청도 하양 가면 고성이 시들이 되게 많이 해서 그 집이 큰 집이고 둘째 집이 임천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려왔고 사화를 통해서 지방으로 향리로 내려옵니다. 선비들이 불불 끓잖아요. 그래서 종가가 생기게 되고 서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무리지어서 하나의 어떤 이념을 믿던 집단들이 모여서 공부하던 곳이에요. 근데 그게 구한 말에 변질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됐지만은 저희 집에는 이제 처음 이게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처음 지었을 당시에 가도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나온 게 발견을 한 게 한 10여 년 정도예요. 그 전에는 이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집의 모습하고 과거에 가도하고 저는 봐도 아무도 몰랐는데 그 안채보수공사를 15년에 하면서 울산대 이종서 선생이 와서 이렇게 풀어줬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맞더라고요.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왼쪽 끝에 있는 돌출된 청사에 잘 읽어보시면 대청 4칸이라고 돼 있죠. 거기가 여기 4칸입니다. 여기 4칸.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는 여자는 못 들어왔습니다. 남자만 들어오던 공간이에요. 나중에 그 뒤편을 보시면 8페이지를 보면 대충 이해가 갈 거예요. 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항공사전에다가 옛날 가도를 입혀봤거든요. 이런 모습의 집이 1700년대 초반에 홍수를 만나면서 일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절에 맞는 집으로 다시 개축해서 지은 게 현재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선의 유일한 이념은 주자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선비들은 뼛속까지 주자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가지고 계시거나 불교 신자시거나 하시면 석가를 담고 싶고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분처럼 삶을 살고 싶듯이
그때는 유일 이념이에요. 주자라는 분을 손에서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도 하나의 힌트가 그거였어요. 주자연보에 9페이지 한번 보세요. 딱 한 줄이 나옵니다. 주위가 정침에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이 있어. 중당으로 옮긴 당일 사망했다. 야, 이거 정침은 뭐고 중당은 뭐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개념, 지금 같으면 인터넷 찾아갖고 집이 구조가 있는 그렇게 지었을 텐데 이 말만 듣고 이제 집을 지은 거예요. 그 핵심이 여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 한번 보시면 10페이지 보시면 중당이라는 것이 정중앙에 딱 위치를 합니다. 중당이라는 곳이 이 공간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앰뷸런스로 옮기고 옛날에는 돌아가신 분을 집에서 장지로 갈 때까지 집안에서 시신을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관례였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이 중당은 판방입니다. 마룻바닥방입니다. 한겨울에 죽어도 이거 엄청 춥죠. 이게 자연의 섭리잖아요. 주자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철학의 자연, 사람은 때가 되면 죽어야 하고 자연의 섭리예요. 그럼 죽으면 빨리 백은 땅으로 스며들고 영혼은 하늘로 가야 됩니다. 그걸 원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장 일기에 나옵니다. 맨바닥에 내려놨다는 시신을 TV 사극에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서 베개 베고 죽지 않았어요. 중당에서 사망을 했고 빈소도 여기 차례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의뢰를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대표적으로 제가 상례 때 문상객이 오면 돌아다니는 방향을 제가 보는 거예요. 보세요. 보라색 화살표를 보시면 여자 공간은 절대 안 갑니다. 그죠? 왼쪽에 보면 침실, 내방 있고 주방 있잖아. 이거 딱 보면 여자집이잖아. 근데 중당에 들어가면 중당에 그 집에 여자가 있으면 여성 공간 쪽으로 문을 열고 나오면 외간 남자가 와도 그 집 여자를 볼 수가 없어요. 중당에서는 문 열고 나가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제 처음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집이 겹구조잖아요. 미음자가 4개나 들러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돌 난방이 고조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임진왜란 전후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 그전에는 이렇게 넓은 집에 방 한두 칸 정도, 노약자나 어린 아이를 위해서 한두 개 정도만 난방. 그전에는 난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2층이 있죠. 저 2층이 여름용 방이에요. 왜? 방바닥이 마룻바닥 방이 아니고 흙방이에요. 여름에 장마가 지면 땅이 집니다. 방에 질어요. 끄적대기 질어서 거기 못 잡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2층이 있습니다. 근데 난방이 보급된 이후 17세기 이후 집은 2층이 없어집니다. 왜? 여름에 습하면 구들장이 불을 때면 뽀송해지니까 굳이 돈 들어가면서 긴 나무로 해갖고 비용 많으려면 2층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시면 2층 집이 있으면 그 집은 99.9% 16세기 집입니다. 임난 전 오늘 임천각도 2층이 있습니다. 턱 밑으로 가면 거기가 2층이거든요. 그 집엔 2층이 제가 알기로는 6칸이 있는 걸로 알아요. 6칸이 2층이 있습니다. 근데 후기에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그 실례를 요거는 모집을 제가 설계도를 받아갖고 한 건데 다른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저희 16세기 집은 중당이 중앙으로 해갖고 동서축으로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근데 이후의 집은 남북으로 이렇게 오늘 갔던 먼 발치에서 봤던 태계종택이 이렇게 생겼어요. 앞 남북으로 돼 있죠.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당에다 빈소를 못 차려요. 중당에 빈소를 차리면 그 집 여자들을 외간 남자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청사에 차립니다. 앞에. 여기 차리고 여기에서 왔다 가버립니다. 이 안에 안 들어옵니다. 여자들만 있기 때문에. 안 올라옵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의 차이였어. 그리고 난방보급도 원인이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겨울이 되면 북풍이 불어요. 북서풍이 부는데 그러면 불 때는 아궁이는 남쪽이나 동쪽에 두고 꿀뚝은 북쪽이나 서쪽에 둬야 돼요. 그래야 불이 들어요. 반대 방향으로 놓으면 바람이 거꾸로 불면 불이 안 든다라고 얘기하잖아. 어릴 때 불 때 보신 분도 알지만
바람이 역풍이 부는 날이 하루 있어요. 어떤 날 겨울에. 그럼 불이 안 들어요. 꿀뚝으로 연기가 바람이 들어와서 아궁이로 바람이 나오면 방에 불이 안 들어요. 그러면 이 겹구조 집에서 꿀뚝을 어디다가 넣고 아궁이를 어디다 내겨서 복잡하잖아요. 하니까 이렇게 네모 하나의 미음자를 간단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또 논란이 있어서 중단과 정침이 뭐냐 막 그거 갖고 싸웠어요. 엄청나게. 그러다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생긴 집이 있다 없다 그 차이를 보시면 16세기냐 17세기냐 그거를 알아요. 예, 징표입니다. 징표. 안동에 있는 16세기 집은 100%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청사가 나왔어요. 크냐 작냐의 차이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긴 집이 남아있는 집은 내압에 의성김씨 종택, 대종택 그 집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제가 그 종선 창균 씨한테 우리 가도를 술 먹으면서 보여줬더니 야 이거 우리 집 아니야? 그럽니다. 자기 집 그 집은 중당을 아직도 중마루라고 불러요. 당이 마루거든요. 실은 방이고 아직도 중마루라고 부릅니다. 그 집은 남아있어. 유일하게 남아있고 경주 가면 그 무첨당 밑에 있는 향단이라는 곳이 향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향단이 이렇게 동서로 제가 알기로는 두 집이 남아있는 걸로 실체적으로 남아있는 집이. 시간이 가니까 이제 건축 양식을 한 가지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제가 넣었어요. 지금 한번 12페이지, 13페이지하고 그 다음 장 생기 14페이지하고 창호 한번 보십시오. 창호가 14페이지 보시면 인방이라는 곳에 걸쳐서 창호를 만들어 놨죠. 그죠? 근데 지금 저희 집 한번 보시면 이 창 한번 보십시오. 13페이지 위에 있는 창 보십시오. 이게 벽에 그냥 액자처럼 걸려 있잖아요. 흙이거든요. 흙벽이에요. 이 두꺼운 창이 흙 위에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이게? 그죠? 밑에 보시면 알아요. 밑에 발하고 숨어 있어요. 그만큼 까서 덮은 거예요. 안에 숨어 있어요. 근데 이유는 몰라요. 이 또한 임진왜란이 끝나고 귀신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14페이지 양식으로 100% 그렇게 다 바뀌어 버려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임진전쟁을 혹자는 도자기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찻사발이 그렇게 탐나서 도공들 끌고 왔는데 도공만 끌고 간 게 아니고 공인들 다 끌고 왔어요. 기술자들 다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도제 방식으로 내림을 하던 목수들도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책을 써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집 지으려고 보니까 없어요. 어떻게 짓는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디 가셔서 이렇게 생긴 13페이지 같은 창이 있으면 16세기 집입니다. 오늘 가셨던 임청각은 이렇게 생긴 창이 엄청 많습니다. 앞에 멀리서 보면 앞쪽에 있는 거 있죠. 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게 징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구 방식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금 결구를 했죠. 이렇게 이게 연기 맞춤이라 하는데 사실은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지금 얽혀져 있어요. 근데 이 17세기로 들어오면 이걸 이렇게 수평으로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방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방이 여기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한번 보시면 여기는 없네. 여기도 지금 이게 숨어 있어요. 보통 벽에 미세한 금이 갑니다. 숨어 있느라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집을 가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아파트에 들어가시면 한 10년 살면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문도 바꾸고 하잖아. 근데 1558년에 제가 근 500년 전에 진 집이 한 번도 수리 안 한 건 없습니다. 중수, 중축, 문짝은 언제까지도 몰라요. 탄소 연대 측정 안 하면 몰라요. 수없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뀐 흔적을 미세한 곳에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집을 가서 보시게 되면 그냥 오래됐네, 좋네. 그보다도 그런 것들을 찾으면 오늘 같은 임청각 안채에 가면 똑같은 게 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기둥이잖아요. 이게 원형 기둥이잖아요. 그러면 기둥에다가 벽을 바로 붙일 때 이건 뭘까요? 이거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근데 멀리서 한번 보세요. 꼭 큰 창틀 같지 않아요? 이게 거대한. 보시면 여기에 돌적이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들을 잘 찾아보세요. 여기 돌적이 구멍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처음에 여기 벽이 없었어요. 벽이 없고 4분 한문이라 했고 요즘처럼 자바라 문 있죠. 그걸 4분 한문에 4개의 문을 여기다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여긴 방이잖아요. 방으로 쓸 때는 이 문을 닫습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거나 하면 여기를 개방하면 6칸이 됩니다. 4칸에서. 그러니까 그런 흔적을 찾으면 돼요. 여기가 지금 연기로 지금 맞춰놨잖아요. 여기도 돌적이 구멍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없었어요. 여기 이중으로 쓸 수 있는 좁은 공간을. 예. 그러니까 가시면 앞으로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보세요. 구멍이 있는데 분명히 그러면 거기에 있던 나무가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옮겨왔어요. 예. 자, 집은 제가 이따가 돌아다니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16세기로 다시 돌아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종손들을 교류를 하고 많이 만납니다. 만나면 당장 아들을 못 낳는 집이 많습니다. 딸만 4명 낳고 이런 얘기를 죄송합니다. 돌아버리죠. 시어머니가 돌아버리거든요. 그죠? 근데 가족법이 바뀌면서 양자가 엄청 엄격해졌어요. 14세 미만이어야 하고, 보내는 양부모가 살아있어야 하고, 받는 부모도 다 살아있어야 해요. 그래야 법적으로 양자가 되고 호적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기로는 돌아가실 날이 다 됐는데 아직 양자를 못합니다. 그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임청각도 창수형이 족보상으로는 고모 밑으로 왔는데 호적은 못 옮겨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그거하고 법적인 거하고 다릅니다. 가정이라는 어떤 공간을 꾸리려면 재산이 없으면 가정을 꾸릴 수가 없잖아요. 자연인데가 부부 둘이 가서 살 수도 없으니까 이 재산 상속 문제가 당장 딱 발생합니다. 나무집 얘기를 해서 못하는데 학봉종택도 선대분이 임하에서 갔어요. 임하에서 갔는데 우리 알고 파라콜의 얘기 들었죠. 김용환 선생이 아들이 없습니다. 따님만 한 분. 이게 지금 학봉 김종길 종손의 부친께서 양자를 갔는데 호적을 안 옮겼어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김용환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주소를 받아서 독립유공자 연금도 딸이 지금 따님이 받고 있습니다. 정송으로 시집가서. 보훈청에서 족보를 안 믿습니다. 등본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져오라 하죠. 거기에는 전혀 딴 사람으로 돼 있어요. 자, 종가의 문제가 제가 탄생을 할 때 양자대도가 하나의 지지 요소였습니다. 그게 지금 없어졌죠. 균등상속입니다. 저는 부친께서 타결을 하셨을 때 이 집을 어떻게 할까? 내 이름으로 상속을 받을까? 종중으로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처리를 안 해왔건데 미안한 맨날 둘째 며느리만 욕해서 둘째 며느리가 아버님 법 들어주셔서 하면 이거 둘째하고 첫째하고 공유로 가야 돼. 법으로 가면 유류분 청구를 넣으면 100% 집니다. 우리가 종가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법에서는 통용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재산이 지금 형성이 안 되죠, 그죠? 두 번째 지지 요소가 사라지고 없잖아요. 세 번째 또 뭐 족보. 사실은 처음에 족보는 피해 순수성이었어요. 예? 같은 성씨들이 모였는데, 근데 지금 다문화 가정부터 해서 또 성을 바꿀 수 있잖아요. 100년 뒤에 족보 100년 사이에는 정말 그 사람이 그 성이 맞냐 하는 그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을 닫을 수 없잖아요. 종택 문을 닫고 종가를 파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도대체 어떻게 살 건가? 그리고 제사 문제도 젊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아주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시설 안 간다. 산소 안 간 지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불 번지듯 번집니다. 저희는 불천이 제사를 초저녁에 지냅니다. 근데 아버지 계실 때마다 택도 없었어요. 안 됩니다, 그게. 근데 요즘 말은 안 하는데 다
다 초저녁에 지냅니다. 지내요. 그러면 제사가 점점 줍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종손의 업무가 또 한 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님이 절에 기거 안 하시고 나이키 생매고 밖에 다니면 그게 스님이 아니잖아요. 스님이 염불 안 하고 경전을 안 읽으면 우리가 스님으로 대우를 해줄 필요가 없고 그럼 내가 이 집을 안 지키고 아들을 못 낳아서 대를 못 잇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건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유지를 할 건가? 이 선택을 한 게 이제 책방이에요. 도서관. 예, 도서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던 가업이에요. 뒤에를 읽다가 시간 남아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지만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종가라는 어떤 문화가 없어지더라도 이 책방이라도 남아 있으면 저 나름대로 그 종가 문화라는 곳에 이거를 편입을 시켰어요. 책하고 도서관이라는. 이북이 아무리 나와도 손으로 제끼는 질감의 그 책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적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책이 나는 이 종가 문화보다 더 오래 갈 것 같아서 제가 선택한 고민의 답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여기를 찾아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길어져 갖고 지금 그러시는데 뒤에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만 마칠게요.